예, 벌써 3년이 지났군요. 예. 2016년에 빙하는 흐른다. 송명수 외무부 장관인가요? 외무부 장관이 책을 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를 맞는구나 하는 순간, 그 당시에 이제 야당 대표였나요?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는데 위기를 맞는구나 하다가 한 보름도 채 안 지나서 JTBC가 이걸 보도하면서 이제 사태가 급반전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역사상 사라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 시발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발표하기 전에 이미 여기 우리 공화당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열렬 지지자인데, 우리 역사적인 책임과 이 사태가 이렇게 불러오게 된 것까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게 2013년인가요? 그때 제가 미래한국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야만의 무릎을 꿇었으니, 허위 선동에 무릎을 꿇었으니 야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그렇게 글을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이 사태를 자초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명한 지금 조국 후보자 보셨죠? 그 수많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았지 않습니까? 문창극 총리 후보 그 당시 했던 말이 뭡니까? 교회 가서 교인들 상대로 조선시대 양반이 워낙 무능하고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모르고 부패하고 썩어 빠졌기 때문에, 같은 민족인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외국 민족을 들어서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민족을 단련해서 비극을 겪게 했지만 오늘날 이 번영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고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자. 유일신을 믿는 종교의 어떤 신자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겁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 그 신자가 세상 만사가 신의 뜻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되돌이켜보고 그걸 반성해서 나가자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인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교인이었어요. 그러면 자신이 지명한 총리 후보가 그렇게 난도질을 당하면 지켜야죠. 그때부터 정부가 허위 선동질에 무릎을 꿇고 청문회 자리에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를 시켰으니, 그 당시 야당과 그걸 주도했던 전국 언론 노조에게 만만하게 보인 거죠. 한꺼풀 더 올라가면 이명박 대통령도 책임이 있죠. 광우병 사태 때 그렇게 무능하게 무릎을 꿇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죠. 그 측근들, 이명박 대통령이 등용했던 그 측근들 보면 중도 우파, 실용 우파, 그런 사람들을 등용하고 그렇게 국정을 운영을 했으니까 야당이나 그 당시 야당이나 전국 언론 노조나 민노총한테 얕보이고 해서 그때부터 뒤흔들기 시작해서 결국은 2016년 박 대통령 탄핵까지 굴러간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탄핵 재판에 가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양식 있게 최소한 탄핵은 기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군요. 양승호 박사 재판 때 이게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그냥 수사기록 안 보고 재판장에 나와서 그냥 증인 신문하는 것만 봐도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죄를 선고하더군요. 형량을 3배나 때리면서.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탄핵 재판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의 법조계와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양식에 대해서 사실 절망감을 좀 느꼈습니다. 어떤 간에 지금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데 선명성 투쟁해가지고 자기 이속 챙기다가는 다 같이 휩쓸려 나갑니다. 이제 서두른 그만하고 태블릿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보도가 된 내용 중에는 거의 다 실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터져 나왔던 그 많은 이야기들은 지금 와서 보면 거의 다 허위입니다. 뭐 정유라가 박통의 친딸이라는 등 정윤회하고 미래를 했다는 등 온갖 그 허위 선전으로 박통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청와대를 무력화시키고 박통을 끄집어내렸죠. 근데 그 촉발이 된 게 JTBC가 보도했던 태블릿인데 지금 뭐 수많은 시민들 변희재 대표를 비롯해서 이 태블릿 문제에 대해서 3년 가까이 이걸 끈질기게 추적해온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진실의 일부가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변희재 대표 재판을 맡아서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보니 이거는 JTBC 문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 그렇다고 해서 검찰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도 보면 검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정치투쟁에서 못 이깁니다.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의 일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진짜 이 JTBC가 입수하듯이 주장하듯이 태블릿 입수 경위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입수한 것이 맞는가? 수사 기록 및 재판 기록 그리고 보도된 내용을 이렇게 쭉 검토해 보면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JTBC는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날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 경향신문에서 특정 보도를 했고 그 특정 보도라고 하는 것은 K스포츠 대전을 이용해서 돈을 빼먹으려고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보고 그 중앙일보 취재팀들이 개설한 카톡 대화방에서 심수미 기자가 김필중 기자에게 K 쪽에 옆에 제가 지금 11페이지에 하는데 K 쪽에 계속 접촉해서 알아봐라 윗선을 뚫어야 할 듯 이렇게 해서 K를 뚫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K가 스포츠재단, K 스포츠재단을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어쨌든 이걸 보고 WK를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WK 오전에 가서 갔더니 사무실 문이 열려 있고 빈 사무실에 대해서 있는 책상에서 태블릿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좀 보다가 가지고 나와서 오후 한 3시경에 강남에 있는 삼성전자 대리점 가서 충전 케이블을 사서 태블릿을 켜서 동영상으로 화면을 좀 촬영을 하고 오후 한 6시경에 다시 갖다 놓은 다음에 그게 거기 있으면은 거기 계속 방치를 하면은 중요한 증거물이 없어질 것 같아서 20일 날 다시 가가지고 그걸 회수했다. 그래서 24일 날 오후 7시 30분에 검찰에 갖다 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발견했다고 하는 그 WK 사무실, 그 사무실에 우선 다른 기자들도 갔어요. 그날 오전에. 그런데 문이 잠겨서 거기 들어가지 못했는데 유독 JTBC 기자만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와서는 건물 관리 노광일이가 JTBC의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수미 기자가 그리고 서복현 기자가 심수미 기자는 10월 19일 날인가 그 다음에 서복현 기자는 12월 8일 날 탄핵소추 결의하는 전날 그 방송에서 나와서 사무실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아서 아무나 출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날 갔다고 하는 김필중 기자는 문이 잠겨 있어서 건물 관리 노광일의 도움을 받아서 열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근데 객관적인 진실 하나는 거기는 캡스라고 하는 보안 회사 있죠. 캡스 회사가 그 캡스 출입 보안 장치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WK 직원들이 사무실을 비우고 피신하면서 그 캡스문을 그걸 잠그고 갔겠죠. 당연히 잠그고 갔겠죠. 그리고 그 캡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고영태 그리고 거기에 같이 회사 직원들 둘인가 하고 그다음에 고영태 친척 이렇게 4명만 등록이 돼 있고 심지어는 최순실도 거기 지문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 캡스 보안 장치를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은 잠겨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고 심수미나
뭐 소복현이 기자가 그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저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검찰이 그때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때 캡스 보안회사 가가지고 그냥 출입 기록, 문연 기록만 쭉 따오면 몇 시에 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년을 방치한 다음에 지금 다 없어지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진실 싸움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수사죠, 그죠? 그다음에 검찰이 또 해명을 입수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또 JTBC하고 또 다릅니다. 노승건 1차장이 10월 26일 날 그러니까 이게 JTBC에서 자기들 입수 경위를 이야기했던 거하고 또 다른 보도가 나오고 난 이틀 후에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에 간 심수미 기자가 입수한 것 같은데 최서원의 독일 집에 가서 버리고 간 쓰레기통을 뒤져서 확보한 것 같다. 집을 옮긴 모양이죠. 옮기면서 경비원에게 버리라고 주었는데 경비원이 독일인이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다. 그것을 심수미 기자가 주어서 한국으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서울지검 1차장 검사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과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노승건 1차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가? 왜 만약에 그 사람이 JTBC 관련 인물이라고 한다면 왜 회사의 공식 발표하고 이렇게 다른가? 심수미 기자 그때 독일에 있었던 건 맞거든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온가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검으로 밝혀야겠죠. 근데 더 웃기는 건 지금 전 청와대 대변인 그 당시는 한겨레 신문 수석 기자 김기겸 기자가 오마이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오마이뉴스에서 나타난 이야기가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사회자 장윤선이라는 분이 JTBC 태블릿 입수 경위에 대해서 말을 좀 해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도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태블릿 PC 특종이 대단한 건데 검찰에서는 태블릿 PC가 마치 독일에서 온 걸로 이렇게 검찰발 보도가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계속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JTBC는 최순실의 사무실이라고만 했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WK는 최순실 사무실 아닙니다. 최순실이 쓰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고만 썼다. 어떤 게 진실이냐? 그랬더니 김의겸 기자가 한 얘기가 저는 사실을 압니다만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국내에서 받은 거고 주운 게 아니고 받은 거다. 그것만은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식으로 지금 대화의 맥락 속에는 장윤선 씨가 24일 날 JTBC가 보도한 내용을 알고 이야기한 거죠. 거기 WK 사무실에 가서 그걸 가지고 왔다 하는 거, 그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김의겸이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가 받은 거고 주운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문맥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주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시는 거겠죠? WK 사무실 가가지고 그냥 가지고 온 거, 그걸 주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게 아니다. 받은 거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또 JTBC 기자랑 또 다릅니다. 그러면서 김의겸 기자는 분명히 자기는 그 사실 진실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또 특검으로 밝혀야겠죠. 우종찬 기자가 최근에 재미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문갑식 기자, 월간조선 기자 수석 기자분이 자기 부하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 기자가 사석에서 중앙일보 임원들아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식사하고 이야기 술 마시고 있는데 그 중앙일보 임원이 홍석현 회장이 JTBC 태블릿을 손석희 사장한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 직원이 그 자리에서 녹음을 했다고 하는군요. 녹음을 해서 그거를 상사인 문갑식 기자한테 보고를 하고 문갑식 기자는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 음성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왜냐면 기자들 세계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자기들끼리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거는 어디에 누구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고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종찬 기자도 그 음성 파일은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 지금 한 3년 지난 사이에 사실이 밝혀졌으면 JTBC가 말하고 있는 그 입수 경위, 그 경위에 대해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헌법상 어떤 격변을
급변 사태를 불러온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 입수 경위에 관해서 이렇게 석연치 않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묻어둘 사항은 아니고 언젠가라도 반드시 그 진실은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더 문제인데, 이제 JTBC가 그 태블릿을 10월 24일 오후 7시 30분에 검찰청에 갖다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JTBC 법조팀장이었던 조택수 기자하고 그리고 태블릿을 발견했다고 하는 김필준 기자 둘이 같이 갔다고 하는데, 조택수 기자가 노승건 1차장 검사한테 전화해서 오후 한 5시경에 전화해서 만나 뵙고 전해드릴 것이 있다. 언제 가도 되겠냐? 오라. 그래서 한 오후 7시 반쯤에 갔고, 김필준 기자는 밖에서 대기하고 혼자서 서울중앙지검 2층 로비, 그게 1층 같지만 2층이에요. 2층 로비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노승근 차장이 보내서 왔다 뭐 해서 물건을 받아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전해줬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10월 24일 저녁 7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 2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노승근 차장이 보냈다고 하는 사람에게 태블릿을 건네줬다. 요게 조택수 기자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검찰에서 보통 어떤 증거물을 제출받을 때는 영장에 의해서 하는 강제 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 제출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이제 압수 절차인데, 임의 제출을 받든 또는 뭐 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하든 그날 조서를 쓰는 것이 검찰의 실무입니다. 24일날 제출을 받았으니까 24일날 압수조서를 써야죠. 근데 검찰은 24일날 압수조서를 쓴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자료 15에서 16페이지에 올려놨는데 28일에 가서야 압수조서를 만듭니다. 28일에 가서. 제가 법조 경력이 이제 거의 한 30년 다 돼 가는데, 압수물을 제출받으면서 나흘 동안 뛰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압수조서를 쓰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아마 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뒤져도 경찰이 임의 제출을 받으면서 당일 작성 안 하고 나흘간이나 있다가 압수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압수조서의 내용이 조택수 기자의 말과 다릅니다. 검찰청 702호 검사실에서 검사가 검찰 개장을 입회한 가운데 압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압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는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입회자를 옆에 참여하게 하고 압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서 뭐 제출을 하는 사람하고 압수하는 사람하고 둘이서 무슨 쏙닥쏙닥 해가지고 뭐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3자를 다른 수사기관의 참여 보조를 입회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압수조서의 내용과 제출했다고 하는 JTBC 기자의 말이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그죠? 처음에는 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실이고 한 사람은 거짓일 것이다. 누가 진실을 이야기한지는 단정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조택수 기자가 거짓말을 하든지 또는 이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했든지 또는 둘 다 거짓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둘 다 거짓일 수도 있다. 셋 중에 하나인데 어느 건지는 특검으로 밝혀야 할 겁니다. 검찰도 지금 공문서가 지금 28일 작성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 공문서의 내용이 제출했다고 한 조택수의 기자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문서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태블릿이 과연 24일부터 28일 사이에 검찰청 내부에 있었느냐? 그것도 지금 공문서에 의해서 확실하게 뒷받침이 저는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그것까지도 확신을 못하겠다 이거죠. 공문서라면 당연히 그 공문서 기재 내용대로 믿어주는 게 상식이고 경험칙이고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제출했다는 그 당사자의 말과 다르니까. 그리고 김필준도 그 로비에서 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검사실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문서를 이제 이 내용이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과연 태블릿은 24일부터 28일 사이에 검찰청 내에 있었느냐? 그거를 제가 이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도 특검으로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렌식이 진행이 됩니다.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증거의 내용을 이제 복원해가지고 다 밝히는 건데,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게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0하고 1 두 가지 가지고 계속 이제 만드는 거고, 그 기계 언어고, 우리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이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 증거를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사실은 아날로그 증거보다 굉장히 조작하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가 같은 일반인들은 기술이 없으니까 잘 못하지만, 그 디지털 기술을 아주 능통한 사람은 그 조작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대검의 예규상,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대검 예규 805호에는 이런 디지털 파일이나 디지털 저장 매체를 압수하고 분석할 때에는 엄격한 어떤 절차 규정을 두고 있어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장 매체를 받을 때도 봉인할 때도 확실하게 복인지를 붙이고, 그 제출하는 사람 참여시켜가지고 복인지 날인을 받고, 그거는 저 뒤에 보시면 제가 첨부 서류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 대검 예규 양식이 보시면 압수물 확인지 36페이지군요. 압수물 확인지 보면은 거기에 뭐 적게 돼 있죠. 이 피압수자가 이제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이죠. 지금 같으면 조택수겠죠. 이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서 이렇게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저장 매체를 갖다가 이 봉투에 넣고 봉인을 딱 한 다음에 봉인지에도 그 확인자가 제출한 사람이 그걸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열어가지고 포렌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열 때도 그 사람을 원래는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보고서를 쓰는데, 이 분석 보고서에 보시면, 분석 보고서 41페이지 분석 보고서 수행 방법 보면은 쓰기 방지 장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징 기법이라고 하는 걸 떠가지고 그 이미징한 4번을 포렌식하고 원본은 손을 안 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딱 시작할 때 해시값이라고 하는 걸 구해가지고 적어 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시값이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 그 저장 매체나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어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은 다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한 절차 규정이 있는데, 검찰이 제출받은 2016년 10월 24일 날 포렌식에 들어갑니다. 포렌식에 들어가는데 쓰기 방지 장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징을 떠가지고 4번으로 포렌식을 했다고 하는 문서상 기록이 없습니다. 1년 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포렌식을 할 때에는 여기 18페이지에 보면은 자기는 어떻게 딱 나와요. 데이터 변경 방지 장치를 사용하여서 무결성을 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을 가지고 포렌식을 떴다. 이미징해서 이미징은 4번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포렌식을 했다고 딱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2016년 10월 24일 날 포렌식을 하면서 이러한 걸 25일 날 했습니다. 25일 날 하면서 이러한 걸 전혀 준수를 안 했습니다. 그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여러분들 핸드폰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그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그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설정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그죠? 설정 앱에 가면은 뭐 화면, 비밀번호 이런 걸 다 우리가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설정 앱. 근데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포렌식을 하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앱에 최종 사용 시작 시간과 사용 종료 시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봤더니 설정 앱을 갖다가 포렌식 하기 전 6시간 동안 설정 앱을 만진 거예요. 사용 시작 시간이 10월 25일 오전 11시 23분이고 종료 시각이 같은 날 오후 5시 11분이에요. 6시간 동안 만진 겁니다. 6시간. 어느 도단이에요.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하기 전에 그 증거물의 설정 앱을 6시간 동안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포렌식 보고서 양식에는 어떻게 하고 다 나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변 대표 재판에 제출한 증거상에는 검찰 포렌식 보고서에는 이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양식, 첨부 양식, 별지제 3호 서식, 이게 이런 식으로 상세 내역, 이런 내용이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공식적인 어떤 감정 의뢰를 받아서
감정 의뢰를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게 포렌식이 된 것인지 아닌지 저는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규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보고서가 수사기관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재판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JTBC 그 1년 후에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태블릿 실물을 보자고 최순실 씨 재판에서 그렇게 담당 이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해도 안 내놓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딱 받으니까 그때서 태블릿을 던져줬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수가 2차 포렌식을 했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2차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 2차 포렌식 결과 수많은 진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태블릿을 열면 처음에 잠금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비밀번호라든지 핀번호 아니면 이 잠금 패턴에서 그 보안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 지금 JTBC 태블릿을 어떻게 풀었냐 하니까 김필춘 기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갤럭시 핸드폰을 쓰는데 자기가 이 잠금 패턴을 L자를 하는데 태블릿을 이렇게 L자를 해보니까 우연히 일치해서 풀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변 대표는 그게 14만 분의 1이라고 어떤 분은 30만 분의 1분이라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그 포렌식을 국가서에서 한번 해보니까 엉뚱한 이제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증거가 튀어나온 거죠. 이 잠금 패턴에 관계되는 파일이 이제 제스처 키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device policy.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device policy라고 하는 게 잠금을 비밀번호로 할 것인지 패턴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김필준 기자의 말대로 이거를 최순실이든 누구든 쓰고 자기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L자를 그렸는데 우연히 일치를 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저장한 파일이 변경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저장되어 있는 그 패턴을 그렸으니까 그 파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에 보시면 그 디바이스 팔레스 XML이라는 파일이 수정된 날짜가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예요. 검찰에 제출하기 전 2시간 반 전에 이게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저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했더니 검찰이 변희재 대표의 재판에서 어떤 서류를 하나 냅니다. 무슨 어디서 제출된 서류인가 봤더니 도태호 변호사님 등이 JTBC 기자를 갖다가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그 고발한 사건에서 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회를 하고 거기서 회신을 보내줍니다. 회신을 보내주는데 L자 패턴을 그렇게 그린 경우에도 이게 파일이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회신서가 왔어요. 근데 그 회신을 잘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는 갤럭시 폰이나 태블릿을 처음에 열면은 이제 잠금 자기가 패턴을 설정하면은 패턴을 입력하라고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점 9개. 그때 거기서 그린 게 아니고 그 회신서가 말하는 거는 설정 앱에 들어가서 잠금 패턴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 선정을 하고 그 이제 패턴을 변경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변경을 안 하고 종전과 같이 똑같은 L자 패턴을 그리고 나왔을 때 그때 이 파일이 변경된다. 그 회신서를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김필준 기자는 처음에 태블릿을 켰을 때 여기 바로 나온 첫 화면에서 그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검찰이 변경이 없다고 하는 거는 설정 앱에 들어가면 이렇게 설정 앱에 들어가면 여기 잠금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잠금 화면을 선택을 하면 다시 여기 보면은 뭐 화면 잠금 방식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패턴 부분에 가가지고 그 패턴을 그리라고 할 때 종전과 같이 똑같이 L자 패턴을 그리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L자 패턴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거를 어느 단계에서 하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다른 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질의를 해놓고 L자 패턴을 그렸어도 디바이스 팔리시.xml이 변경된다. 그런 회신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회신서로 이렇게 받아놓고 나중에 이제 거기 아마 도 변호사님 그 기록에는 그걸 이용하려고 덤벼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서 이 증거는 우리 이 변희재 대표의 재판 절차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증거고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할 수도 없는 증거인데 이따위로 의견을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건 제출을 못하게 막았고 그거는 그거를 쓴 사람은 이제 재판 절차에 부를 테지만 그거는 재판부나 수사기관을 호도하는 짓을 합니다.
속이는 짓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설정되어 있던 패턴을 화면 위에 아무리 그려도 이 파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파일이 10월 26일 날, 10월 24일 날 오후 5시에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패턴을 새로 설정을 했든지 종전 패턴과 다른 패턴을 설정을 했든지 그거예요. 그 다음에 JTBC가 한참 초기에 열심히 이거 최순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쓴 화면이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보도 화면, 처음 시작할 때 이 화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 그때 이제 일반인들은 이야기했죠. 아니 최순실 거면은 카카오톡에 이쪽에 나와야 되는데 왜 최순실이 이쪽에 나오냐? 이건 상대방일 때 나오는 거지 화면 위치가 틀렸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저렇게 되지? 최순실 거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되지? 이야기했죠. 포렌식 결과 어느 정도 왜 그렇게 나온지 어느 정도 그 뒷받침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 중에서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 여기 23페이지 보시면 com.android.context 그리고 낮은 슬래시에다가 preferences.xml이라고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소록이라든지 또는 어카운트 계정에 관한 그런 어떤 약간이라도 변경이 되면 백업 파일을 생성하는 그런 파일입니다. 지금 포렌식 결과 이 백업이 JTBC가 입수한 이후로 한 100개 가까이 백업이 됐어요. 백업이. JTBC는 전원만 키우면 백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백업 100몇 개를 일일이 하나 다 파일을 다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73번까지는 선생님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백업을 하면 번호가 뒤에 있을수록 최신인데 이 XML 파일은 백업의 숫자가 낮을수록 최신이고 숫자가 클수록 제일 처음에 백업된 거예요. 그러니까 75번보다는 73번이 최신이고 73번보다는 72번이 새 겁니다. 73번까지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없었는데 72번 백업을 열었더니 거기 선생님이라는 닉네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전원을 켰다 켰다를 100만 번을 해도 닉네임 선생님이 없던 게 선생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닉네임 설정에 들어가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쳐넣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시기를 보시면 언제예요? 10월 22일입니다. 2016년 10월 22일. JTBC가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벌어진 거예요. 해명을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국가수 포렌식 결과 이제 포렌식을 했는데 검찰의 포렌식이 또 문제가 있다는 게 더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드로이드를 포렌식하면은 앱의 최종 사용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나온다고 그랬죠. 이번에도 설정 앱 사용 시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또 사용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16년 10월 25일 날 6시간 썼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일 후에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월 28일부터 쓰기 시작해서 29일까지 썼다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포렌식을 딱 했더니 이 사용 시각이 언제로 나왔냐? 10월 20일 오후 7시부터 10월 21일 오후 8시로 나왔습니다. 25시간 쓴 걸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아까 검찰이 할 때는 6시간 썼죠? 25시간 쓴 걸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5일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25일이 아니고 20일부터 쓴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25시간 쓴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어떤 파일의 시각에 관한 시스템을 건드렸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그냥 다시 그냥 썼으면은 쓰는 것도 안 되지만은 그냥 다시 썼으면은 29일, 30일 이렇게 나와야지. 20일과 20일 사이에 역전이 있다는 얘기는 그 파일의 시각 설정 시스템은 무언가를 건드렸으니까 이런 모순점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어떤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할 때 해시값이라고 하는 걸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시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다 아시죠? 근데 하드웨어는 하나만 설치했는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나옵니다. 그건 논리적인 그 구분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해요. 파티션.
그래서 파티션을 2개 설정하냐, 3개 설정하냐, 뭐 그거는 이제 자기 기술자들이 하는 건데 이 태블릿에는 파티션이 5개가 있었습니다. 5개가 있는데 포렌식을 해보니까 1차 포렌식 때의 해시값과 2차 포렌식 때의 해시값이 파티션이 4개의 해시값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4개의 논리적인 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은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수정 변경이 가해진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전원을 켰다 껐다 하면서 변경이 생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준 그 파일 정보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면 2016년 10월 31일 날 그 태블릿의 루트 폴더에 접근한 기록이 나오고 수많은 파일들이 생성되거나 변경됐습니다. 근데 그 생성 변경된 파일들의 내용은 그냥 전원을 켰다 껐다 하면서 생기는 로고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근본적인 파일들이 수정되거나 변경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데이터 모뎀이라고 하나요? 그 데이터 모뎀을 제어할 수 있는 파일도 수정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터넷이나 무슨 유선통신에 연결시켜가지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쓰는 그런 어떤 모뎀 제어 파일이 수정 변경이 된 거예요. 썼으니까 그렇게 변경이 되겠지. 그런 증거들이 지금 28페이지, 29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카카오톡 대화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1차 검찰 포렌식 결과에는 카카오톡의 채팅방이 445개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복구된 게 35개. 그 다음에 정상이 카카오톡 채팅방의 정상이 312개. 그 다음에 알 수 없음이 133개. 그래서 총 445개예요. 그럼 이 정상이라고 하는 채팅방은 사실상 포렌식으로 복구를 하면 다 복구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복구될 수 있어요. 카카오톡보다 보안이 훨씬 좋다고 하는 텔레그램, 이번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사건 아시죠? 그때 텔레그램의 대화방 거의 다 복구했습니다. 싸그리 다 복구했어요. 그래서 아주 대화가 생생하게 복구돼서 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지금 국과수에서 포렌식을 했더니 채팅방 남은 게 30개 남았어요. 415개가 날라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프로그램이 달랐거나 버전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포렌식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는 프로그램의 종류나 같은 프로그램의 버전에 따라서 정상 복구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채팅방 개수가 달라질 수는 없다. 성능이 좋으면 더 많이 복구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채팅방 자체가 410개가 차이 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내가 이제 이게 삭제가 돼서 이렇게 됐다고 치면 그걸 다 복구할 수 있냐 했더니 시간만 많이 주면 지금 기술로는 거의 다 복구가 될 것이다. JTBC는 지금 그 변희재 대표 등이 이 태블릿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탄핵 때부터 그쪽은 보면은 어떤 중요한 이슈가 올 때마다 보도를 막 흔듭니다. 허위 보도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지금 변 대표가 기소도 됐지만은 태블릿을 가지고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냐 안 했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인터넷에 떠 있는 기사에 보면은 심수미가 하는 말 중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동영상을 보면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 그걸 통해서 태블릿을 연설문을 수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라는 얘기는 태블릿 가지고 거기 있는 연설문을 수정했다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는 그 부분을 싹 빼고 지금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변 대표를 고소할 때는 자기들은 태블릿을 이용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바 없는데 변 대표가 자기들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해놓고도 보도하지 않은 양 우기고 있다. 그렇게 거짓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금 변 대표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대한민국 법원에 실망하는 거는 1심 변호사도 그 지적했습니다. 하고 증거도 다 냈어요. 냈는데 그거를 그냥 유죄 판결을 쓴 겁니다. 그 부분은 한두 심에서 최선 고쳐지겠죠. 그 다음에 2017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포렌식을 하고 나니까 JTBC에서
국가수, 태블릿 조작 수정 없었다. 조작설에 쐐기를 박았다. 검찰의 결론을 완전히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건 생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검찰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고 제가 34페이지에 그대로 옮겨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결성, 지금 변호인이 그 감정 의뢰를 할 때 2010년 10월 18일 이후에 기록된 데이터가 무결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이걸 다시 풀이 이야기하면은 10월 18일 이후에 거기 있는 각종 파일들이 변경된 적이 있느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표 14와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생성 수정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어서 태블릿 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근데 지금 검찰은 이 지금 파일들이 그냥 전원을 켰다 켰다 하면 수정 변경되는 그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표로 보여드렸지만은 그럴 수 없는 파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은 부팅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파일이 생성 변경되는 건 맞죠. 그런데 지금 사건과 관련된 파일 단위의 무결성 파일의 해시 그게 문제가 되는 파일들이나 어떤 전원을 켰다 켰다 하면서 생성되는 것 이외의 파일들이 생성 수정 변경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건과 관련된 파일 단위의 무결성을 파일의 해시값, 파일 관련 정보들의 연관성, 다운로드 로그, 이메일 로그, 임시 파일 데이터, 캐시 데이터, 파일 시스템 등의 시간 정보들을 전부 다 확인해 봐야 그래야 그 파일들이 생성 수정 변경되는지 여부를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겠다. 이 여기서는 그렇게만 기재를 하고 중요한 파일들이나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파일들이 생성 수정 변경된 것이 없다고 국과수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JTBC는 아까 말씀드린 요 앞부분 전원을 켜서 태블릿 PC가 부팅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파일이 생성 수정 변경된다. 요것만 딱 따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모든 파일들이 그렇게 생성 수정 변경된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생성 수정 변경될 수 없는 성질의 파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저희 보여드렸지만은 아까 디바이스 policy.xml 같은 거 부팅을 10,000번을 시켜보세요. 변경되나? 변경이 안 됩니다. 실제로 김필준 기자가 설정한 그 패턴 2년인가 지나도 변경이 안 됐어요. 그 파일 설정된 시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증거로 나와 있어요.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것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이런 정도의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파해 나가서 국민들을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한 3년간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는 한국 사회는 진실이 존중받지 않는 사회입니다. 양승호 박사 사건 때도 진실이 존중받지 않는다고 내가 느꼈고 그거는 우리가 우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도와주겠다고 왔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고 돌아서는 경우도 내가 봤고 의사인 사람도 그렇고 의사인 아닌 사람도 그렇고 그걸 이런 우리 자료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전파해서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주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죠. 저도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땡진 한 푼 받은 게 없는 분이잖아요. 땡진 한 푼 받은 게 없는 분인데 어쨌든 억울하게 좀 당했는데 언론 매체가 다 장악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분이 좀 더 빨리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자기들이 각자 생각하는 게 있죠. 각자 생각하는 게 있어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큰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치고 어떤 투쟁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가장 선명한 주장하면 좋죠. 내 기분도 시원해지고 나는 정의로운 것 같고. 근데 지형 전투를 하는데 정치 주제는 전투지 않습니까? 전투를 하는데 지형 지세가 이게 지금 그냥 고지 직선 공격을 하면 다 총알 맞아 죽게 생겼는데 계속 돌격 앞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스파이를 보내서 저쪽 지형을 어지럽히고 난 다음에 우회 공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건 하여튼 일선에서 정치 투쟁하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심없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 동안 계속 주말에 나와서 태우기 힘들었잖아요. 물론 그런 게 없었던 것보다 지금 낫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 정황의 모습마저 없었으면 지금 그야말로 문주 왕조가 돼 있겠죠. 예, 그야말로 문주 왕조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저항 몸짓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여기서 멈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 정치 일선에 있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